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다시 미국으로 떠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흘 만에 또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틀 전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 출국합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두 사람은 불과 며칠 전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았지만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결과를 설명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번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의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미국은 그동안 관세율 인하 대가로 지난 7월 말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전액 달러 현금으로 조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외환시장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일부 수용해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전액 현금 투자를 아직도 요구합니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 등 정부 협상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방미 경과를 대면 보고했습니다. 대미 직접 투자 비중과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권 보장 등 새 협상안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미국 측과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양국 모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 이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 합의 사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된 관세 협상으로 연일 한국을 꼽으며 중국과도 공정한 협상을 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작지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협상을 잘 할 거라며 일본, 한국, 유럽과도 관세 협상을 잘 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well in that negotiation. We've done well, as you know,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Europe. And it was all based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한미 무역 협상이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으로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날에 이어 한국을 공정한 무역 협상을 마친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거듭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중국 역시 다음 달 1일로 예고된 100% 추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회담 무산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Maybe it won't happen. Things can happen where, for instance, maybe somebody will say, I don't want to meet, it's too nasty. But it's really not nasty, it's just business. 미중 무역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관세를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방한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성사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Particularly a one-off meeting, quick meeting, Panmunjom, how you doing? Good to see you again. Our teams need to work this out going forward. 또 다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석좌 역시 회동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성사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최근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의 주축인 한화오션을 제재한 게 변수가 될 수 있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합의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11호 대책이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엔 한국의 자산 증식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보고 주식 등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까지 꺼낼 거란 관측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슈가 갖는 휘발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등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정부 여당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고 대여 공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공급 대책을 약속하고 당분간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역풍을 맞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질적 약점,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했습니다.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시면서 두 번째 아파트는 뭐 현금 자루 보관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그 집은 다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고요.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언급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도 전형적인 국민 기만이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 참모 3분의 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공격 대상을 여권 인사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영혼 끌어모아 집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도 띄웠는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방향타를 잡으며 부동산 이슈를 대여 공세 최전선에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10.15 대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한층 적극적으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는데 야당이 발목 잡기식 공세만 펼친다고 반박한 겁니다.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풍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일정을 앞당겨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띄우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은 시간 벌기 수요 억제책이다. 연말까지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은 그간 민주진영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를 파고드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통령식 돌파력으로 징크스를 넘겠다는 민주당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면서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2채를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그 가운데서도 재판소원 제도가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자격을 두고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이 발표된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질 수 있도록 하는 4심제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법원장은 사회적 약속인 3심제를 깨는 건 헌법에 정해진 사법체계에도 어긋난다며 야당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제대로 받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 재판 소원은 기본권 침해 유무를 따지기 위한 별도 재판이며 4심제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그런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 소원제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 그 이유라면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끝날 일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무위원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주식 매입 경위와 매도 시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며 금감원 감사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종강 때 저는 민중기 특검 모셔서 직접 해명하는 자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민주당은 재판 소원 등을 연내에 처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하라고 맞서고 있어 검찰 사법개혁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에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으로 멈추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열차가 차량 기지로 옮겨지기까지 승객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현재 상황 알려주시죠. 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열차 고장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5시 반쯤입니다. 신길온천역에서 안산역으로 가던 상행 열차였는데요. 고장이 발생한 당시 차량의 승객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장 열차가 선로에 멈춰서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반대편인 하행 노선으로 상하행 열차 모두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6시 20분 기준으로 열차 운행이 최대 40분 정도 지연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은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서 안산역 차량 장애로 4호선과 수인 분당선, 서해선 열차가 지연 중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장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고장난 열차를 끌고 가기 위해 다른 열차를 투입하는 구원 연결을 시도 중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 연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승객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차량을 기지에 입고시킨 뒤에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지금까지 5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이들 신병을 무더기로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캄보디아는 왜 가신 거예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송환 피의자 10명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충남경찰청 수사를 받는 45명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지금까지 경기 북부경찰청 1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씩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송환자 64명 가운데 59명, 92%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경찰이 자체 석방한 4명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된 1명을 빼면 사실상 전원 구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사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리딩방 운영 등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북부청과 충남청을 집중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출입국 경위와 범죄단지 현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인력 공급과 알선 조직은 물론 이들이 납치, 감금 피해를 보았는지도 확인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폭행 등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알고도 출국했는지 등 얼마나 자발적으로 범행에 동참했는지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부 피의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지면에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강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자발성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릴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투자 사기 조직원에 대해 출국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출국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물론 끌려서 가긴 했지만 자기가 어쨌든 알면서 가담한 건 맞잖아요. 여기에 더해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기간 열흘 동안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해외 공범증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에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인 가격 인하 효과가 2달 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인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래 18차례 일몰이 연장됐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을 화장한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사원 안에 50대 중반 1명을 비롯해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에서 사망자 4명과 관련해 국내 연고자 연락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원에 안치된 한국인 시신 4구에는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한국인 남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사관 측은 체포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현장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김다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인 강모 씨 부부. 강 씨 부부는 적색 수배 중이던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다시 지난 7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스스로 찾아온 강 씨가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는데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강 씨에게 알렸습니다. 강 씨가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은 출국 시 밟게 될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했고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 연결도 해준 뒤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자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강 씨에 대한 정보와 사건 경과를 알리면서 결국 3개월 뒤에야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경찰 영사에게는 강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무고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러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대사관이 강 씨에게 수배 사실만 알려주게 되면서 피의자 도주를 돕는 꼴이 아니었냐고 지적했습니다. 체포권과 수사관이 없더라도 이후에는 신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사관이 적색 수배자를 그냥 귀가 조치시켰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감에선 강 씨 사건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시스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도 국감장 여야의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을 두고 충돌이 빚었는데요. 헌법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서는 일단 빠졌는데 민주당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개혁 특위에서 하고 말씀하신 이제 이 재판 소원 또 그리고 내란 네. 전담 재판부 이 문제는 역시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사법개혁안, 5대 사법개혁안은 이제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재판 소원 문제라든지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정청래 당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해서 결국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사법개혁안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입장인데 어제 국감장에 현직 법원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법원장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법원에서는 판사님들하고 지방 법원장님들은 다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식적이죠. 그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3심제 아닙니까? 3심제인데 지금 재판 소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최종심이 대법원의 판결인데 대법원 네. 판결도 불복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사실상의 4심제입니다.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4심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위헌이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게 이제 위헌성이 있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1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그럼 1심, 2심, 3심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법개혁을 한다는 이유가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법원에 정체되어 있는 사건들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심, 2심, 3심도 지금
고통스럽고 변호사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헌법재판소 또 가서 또 변호사비를 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참 이게 개혁이라고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국민을 위한 그런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얘기만 하니까요. 제가 좀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심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심제가 되려면 3심으로 재판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4번이나 재판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재판 소원 법안을 이제 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 판결된 그런 재판에 대해서만 재판 소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모든 재판을 다 재판 소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히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다라는 이제 주장을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이 사법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결정적인 배경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다.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에 의혹했다. 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불거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느냐 날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한 전례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런 전례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냥 룸살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진 게 이 술값 비용으로 170만 원이나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고심 기간 동안에 촛불, 번갯불에 구워 먹듯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서 파기환송으로 유죄 취지로 내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판 자체가 졸속으로 부실로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법부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도 대법원의 판결을 전부 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에 대한 것만 다시 재판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제청이 있습니다. 네. 위헌법률 제청이 지금 재판 받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위헌법률 제청을 하면 됩니다. 위헌법률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무슨 지금 대법원 판결을 한 거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또 갑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유죄 파기환송에 대해서 고법에 넘어왔잖아요. 고법은 유죄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죄로 대법원이 판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가자는 얘기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자 이 얘기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삼축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박하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정한 이 법이 과연 위헌이냐 합헌이냐라는 걸 따지는 거고 지금 재판 소원을 하자는 것은 재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게 헌법을 위반했냐 또 법률을 위반했냐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혀 다른 근거를 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제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라고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사법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사법부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기 과정은 거치겠고요.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입법 청문회 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 사법부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12.3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수계를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또 서부지원에 대한 폭동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나 이제 정부 측에서 이 공론화 과정 중에 사법부의 의견을 들을 것인가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사법부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은 사법부가 그동안 뭐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벌써 판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뭐 대법원이 뭐 정치 개입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반복은 이제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법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독단으로 이 부분을 사법 제도로 개선한다, 바꾼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다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관 정원을 하자는 이유도 뭡니까? 대법원에 와 있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그걸 또 헌법재판소로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피해를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상충하잖아요. 서로 논리도 맞지 않은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대법원에 와 있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고 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만들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관일 때 상고법원 만들자고 한 것이 수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관을 어떤 뭐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때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제대로 논의를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국민들 서비스가 법률 서비스가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지금 대법관 26명으로 늘린다 그러면은요, 12명의 대법관이 더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재판 연구관이 아마 한 100명은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헌법재판관 100명 중견 판사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1, 2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더 늦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판사들을 차라리 그러면은 상고법원에다가 발령을 해서 일반적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대법원은 정말 국가적인 정말 중요한 사건들 1, 2심 하급심에서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런 판결을 내려주면은 그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방적이 아니면 뭡니까? 사법부 개혁을 예를 들어서 뭐 상고제도를 도입할 거냐 아니면은 대법관을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삼권 분립 정신에 맞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농단 비리로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까지 계속해서 받았고 그리고 또 후임자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개입 의혹 또 정치 개입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저는 이제 충분히 돼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소원 제도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게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여론이죠. 국민 여론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안 되겠다. 그럼 민주당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국민 여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끝난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냐 위헌이냐라는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헌재에서 이 부분이 합헌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지금 뭐 국민의힘 또는 뭐 대법관들 일부가 주장하는 위헌 논란은 다 정리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바로 잡고 넘어가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재판 과정에서 이 과정들 전부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40여 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거리라든지 재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제주지법 판사들이 증인으로 불출석을 했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법관들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네, 한마디로 그만큼 사법부가 썩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국회가 증인으로 이 3명에 대해서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출석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는데 네. 이 3명의 판사가 받고 있는 지금 비리 의혹은 근무 시간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술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출동 신고를 받아가지고 경찰이 지금 출동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불러서 따지지 않으면 사법부가 이걸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법부라고 그래가지고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니까 3명의 판사 중에 1명은 지금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아하 판사들도 국회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하면은 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뭐 굉장히 뭐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판사들 몇 명의 그런 일탈 행위는 당연히 엄중 징계를 해야 되죠. 엄중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몇 명의 판사들의 일탈 행위 이런 거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사법 전체가 썩었다 이렇게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엄중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네. 아마 세 사람 가운데 1명은 나오고 2사람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마 재판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할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네, 자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기관의 화환을 받은 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지적이 있었어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근데 국감 기간 동안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 그렇지만은 네. 또 국감 기간 내에 국회 내에서 또 장소를 잡았습니다. 사랑제에서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뭐 그렇다 그러면 피감기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축의금 내야 되는 것이고 화환 보내야 되는 것이니 화환이 줄을 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해명이 또 기가 막힙니다. 뭐 역학 공부를 하느라고 그 딸이 하는 걸 챙겨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딸이 그걸 예약을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거나 국회 내 국회 직원들이 하거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딸이 한 것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그런 해명을 내놨는데 참 기가 막힌 해명이다. 본인이 과방위 진행하면서 남들에게 얼마나 매몰차게 했습니까? 매몰차게 했는데 본인에게 더 엄격해져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이 됐는데 물론 며칠 뒤에 이 결제 기능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과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카드 결제 기능을 만약에 최민희 위원장이 했다면 그는 좀 굉장히 과한 것인데 최민희 위원장의 계좌번호는 아니고 딸의 계좌번호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혼식 날짜 왜 국감 중에 했느냐, 네. 그리고 또 왜 장소가 국회냐,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결혼식 날짜와 관련해서는 미루고 이게 취소되다 보니까 그 날짜에 공교롭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소와 관련해서도 뭐 딸이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딸과 관계가 좀 굉장히 소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고
딸의 결혼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설득 좀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돌렸느냐 그리고 그 청첩장에 계좌까지 찍혀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은 청첩장은 나는 돌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화한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이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 당신이 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뭐 아름아름해서 피감기관이 알았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진실을 좀 파악한 뒤에 정치 공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아까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다 무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에 개입한 거는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해서 결국 이 부분도 판단은 법원에서 한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구속 기소한 그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체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는 정쟁이 소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최민희 의원이 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을 해소할 만한 해명이었는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키를 잡았어요. 그만큼 당이 여기에 지금 몰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내놓은 정책을 보면은 이게 규제 일변도란 말이죠. 그것도 매우 강력한 규제인데 수요를 억제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수요만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관리하지 않겠다.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하게 서울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서민들, 지금 특히 젊은 층에 계신 서민 부부들,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해서 좀 더 늘려가겠다. 그리고 서울에 또 좋은 곳에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완전히 지금 짓밟아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이 정책, 민주당이 내놓은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허점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해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급 대책을 면밀하게 만들어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을 위반하는 고위 인사들의 갭 투자 논란인데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 투자 논란이 있고요.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2주택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은 다 가져놓고 서민들만 집을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부동산 부자 정당은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에 비해서 부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주장은 맞지 않고 뭐 통으로 몰아치는데 그거는 뭐 하나하나 의원들 전수조사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무부처 장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죠. 이 경우는 이제 보니까 지난해 7월에 갭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이제 갭 투자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돈이 없는 뭐 그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가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살아. 네. 지금 뭐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집값입니까?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주무부처 차관이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성남 민심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것이니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찬진 이제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서초에 보니까 집이 두 채나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수십억씩 하는 그런 집을 강남 서초에 2채나 갖고 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 채를 한두 달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금 뭐 잠실 재건축 아파트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잠실에 1980년도부터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98년도에 집을 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하고는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론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부동산 부자가 너무 많다.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 제가 그래서 전수조사하자고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말도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네.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다 지금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살면서 아니 그러면 강남 좀 살고 싶다, 서울 안에 살고 싶다는데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정책 위반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아니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것은 국민의 욕구, 당연한 자유스러운 욕구잖아요. 네. 그 욕구를 억누른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욕구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은 그게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죠. 짧게 한 부분만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민이 느끼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네.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급을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저도 하고 네. 모든 전문가들도 하고 민주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급이라는 게 뭐 케이크 찍듯이 하루아침에 찍을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급 부족의 문제를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 다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권 3년 때는 과연 부동산 공급을 안 하고 뭐 했느냐. 그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왜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다가 이렇게 서울시장의 집값을 폭등을 시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에 나선 미국과 한중일 정상이 모두 모일 경주는 올해 최대 외교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같은 시기 우리나라를 찾는 건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입니다. 각각 관세와 희토류를 무기로 무역 전장에 선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단판의 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의 번영을 위한 가칭 경주 선언의 내용과 채택 여부도 이들의 삿바 싸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I expect we'll probably work out a very fair deal with President Xi of China.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건 의장국인 우리에게도 숙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국익에 맞게 타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의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외교에선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며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과제입니다. 지난달 테난먼 막루에서 연출된 북중러 3자 연대 우려를 불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지지를 확보할 기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경주를 찾게 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 행보도 주목됩니다.
과거 여자 아베라는 별칭을 낳았던 극우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막 시작한 한일 셔틀 외교가 또다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경주에서 논의될 무역 질서와 안보 지형을 주시하며 북미 대화 주판화를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는 첫 회견에서 강한 일본을 내세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총리가 취임 당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며 이렇게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과거 야스쿠니 참배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서 거친 발언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리 취임 뒤에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日韓関係をこの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たい、こんなふうに私は考えております。ですから大統領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의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과 만날 귀중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외교와 안보에선 국익을 강조하면서 강한 경제를 위해 돈을 풀고 고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初閣議におきまして経済対策の策定を指示いたします。国民の皆様が直面している物価高への対策をしっかりと講じていく。 첫 내각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한 디아라 미노루 전 방위상 등 보수 색채가 짙은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국제무대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 진행 중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김건희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자리가 청탁성 만남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함께 재판해봤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그해 8월 25일 너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포항 출신의 모 지법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 원 술값을 요구해 이 씨가 계좌 이체했다고 봤습니다. 판사 접대는 이 전 대표의 허풍이었을까?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 씨에게 재판에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판사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의 돈으로 A 판사를 접대하며 여기서 진행되던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을 포함해 2차례 이상으로 술자리 횟수와 장소를 특정했고 A 판사에게 이에 대해 유선으로 일부 사실관계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판사는 YTN에 이종호 전 대표와는 과거 봉사단체에서 만났을 뿐이고 이정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연락이 와 통화한 바는 있지만 도이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왔다고 말하길래 판사와 그런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며 만남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이 전 대표 재판에 이 전 대표와 A 판사, 동석자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정필 씨가 술값을 대신 낸 자리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8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전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석자로부터 이맘때 두 사람과 이정필 씨가 모두 함께한 술자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사진을 찍은 날 A 판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판 조언을 구한 것이지 이정필 씨를 소개하거나 참여시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특검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대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혼자 구조 활동에 나섰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당시 당지 팀장과 통화한 육성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출동 장소에서 구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갯벌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팀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상황실의 구조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 7분 갯벌에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홀로 구조 대상자를 찾던 이 경사는 새벽 2시 반 당직 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그 사람이 있던 곳에 없다는 거야?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드론 소리는 들리거든요. 이 경사는 구조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갯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좀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도 이런 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이 경사는 예상보다 멀리까지 수색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네가 아직 네, 상봉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색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그런데 팀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상황실에 출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저기다가 상황실에다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은 또 물론 집 밖에 난리 칠 것 같아갖고 그냥. 이후 계속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이 경사의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습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 이 경사가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2시 42분에도 허리까지 물이 찼고 구명조끼까지 벗어졌다고 한 2시 56분에도 상황실 보고는 없었습니다. 드론 순찰대가 위험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3시 9분에도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파출소 팀원들이 이 경사를 찾지 못하자 새벽 3시 반이 돼서야 상황실에 보고했는데 최초 신고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로도 상당한 시간을 생존해 있던 게 확인된 상황. 조금만 빨리 상황실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 경사를 살릴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직 윗선을 찾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피싱 조직 김미영 팀장을 잡아낸 인터폴 계장 출신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송환된 64명 중에 59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지만 지금 수사당국으로서 더 중요한 건 조직의 형태 그리고 이 윗선을 밝히는 걸 텐데요. 자, 직접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보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런 범죄 조직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 이런 조직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거점을 둡니다.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예. 상선을 특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윗선을 이제 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의 관건입니다. 상선을 누군지 특정하는 게. 예. 그렇다면 우리 수사 당국은 수사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예,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수사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은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 아직 한국인이 1000여 명 가까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기 범행에 좀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양국 간의 TF를 꾸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찾아내고 또 수사하는 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단지 자체가 캄보디아 안에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서 이 단지를 찾아내서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미얀마 인근에 있는 라오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사기 단지가 뭐 보고서에 따라서는 한 각 국가마다 한 100여 개씩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캄보디아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미얀마나 라오스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얀마, 라오스 같은 주변 국가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인접국으로 은신처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범죄 단체들을 적발하는 즉시 곧바로 다 체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조금 전에 그 상선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감시라든지 어떤 추적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때를 포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효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동시에 잡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범죄를 또 가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전 투트랙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단지는 단속을 하되 그 합동 단속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이 시점에 이제 합동 단속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비교를 뭐로 비교를 하냐면 바퀴벌레로 비교합니다. 음식이 있으면 바퀴벌레들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역을 하면 잠시 사라졌다가 또 방역이 안 되면 다시 나타나는 바퀴벌레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바퀴벌레를 볼 때 잡아야지 또 뭐 다음에 한 번에 잡겠다고 안 잡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도 잡고 한 번에 또 방역을 해서 일시에 또 잡고 이걸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트랙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이 120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로맨스 스캠 사건의 주범, 이 30대 한국인 부부에게 적색 수배를 이미 발령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측의 요청에도 인도되지 않은 겁니까? 뭐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에서 추측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당국에 어떤 뭐 뇌물을 주고 좀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경험상 보면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사기꾼들이 그 현지 당국에 돈을 주고 그 단속을 피하거나 송환이 안 되려고 노력한 적이 많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이들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지금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알려준 거는 제가 정확히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 외교관들은 사실 그 한국인을 체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지 그 체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체포를 하도록 캄보디아 경찰과 예. 협조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적색 수배 소식은 알려주고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의 어떤 협조가 잘 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다. 예, 알려준 것도 사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수배된 거를 알려주면 이 사람이 도망가기 예. 때문에 그거는 알려주는 건 사실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알려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제 국감에서 질의를 통해서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캄보디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달아나고 있는 그런 범죄자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을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잡아서 이제 국내로 송환하는 그런 것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예. 하는데요. 이게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범죄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 간에 서로 상호가 이제 범죄인이 발견하거나 체포했을 경우에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그 송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됩니다. 몇 년씩 예.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 국가에서 강제 추방을 합니다. 강제 추방하는 그 신병을 저희가 인도받는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범죄 인도 조약이 강제력이 없고 효용이 없다라는 의견은 사실 뭐 맞지는 않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는 실무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추방 형식으로, 예, 추방 형식으로. 예, 그들이 추방이 되는 거고 예. 그들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하는 예, 그런 형식. 식으로의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예. 뭐 범죄 인도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해외 범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면 그쪽과 사법 공조를 예. 한다든지 혹은 인터폴 요청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강제력보다는 그들과의 협조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는 건 분명하죠. 예, 이게 각 국가가 모두 주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뭐 자신들이 원한다고 그 다른 나라의 뭐 요구 사항을 사실 무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면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최대한 상대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내는 게 저희 사실 국제 공조구 외교 같습니다. 예. 그 과거에 이른바 김미영 팀장 사건 때도 크게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2017년에는 필리핀에서 47명의 예. 범죄인을 송환하는 데도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수사를 해서 지금 이런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개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 개 팀은 그 첩보를 수집하는 팀이었고 예. 다른 팀은 그 필리핀 현지에서 그 첩보를 확인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첩보를 수집하고 그걸로 확인하는 작업을 그냥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해서 결국엔 좀 된 거죠. 그렇다면 현지에서 거의 뭐 사시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신 건가요? 현지에 있는 저희 그때 코리안 데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들을 활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코리안 데스크가 확실히 효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캄보디아는 우리 측의 요청을 3번이나 거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필리핀과 달리 왜 캄보디아는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쭉 업무를 해보니까 그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 그들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외국 경찰이 그 활동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이게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뭐 생각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공산주의였던 국가들한테 요청을 하면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그 거부 사유는 그 자신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치안을 그게 거부 사유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충분히 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보니까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우리 측에 왜 뭐 나라 망신을 주느냐라는 예. 식으로 항의했다라는 그런 예. 보도도 있던데요. 자, 이 부분 협조가 잘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가 하면 외교부는 경찰 영사 파견을 증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과장님이 이제 다른 인터뷰를 하실 때 들어보면 사실 이 증원이 쉽지 않다. 예, 엄청 어렵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예.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약간 부처 이기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외교부 안에서 근무하는 그런 뭐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도 있지만 다른 소속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 소속도 있고 그런데 모두 다 부처에서 다 자기네들 뭐 인원을 파견하고 싶어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한번 그 업무의 그 업무량 그리고 파견 필요성을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조직을 다시 한번 운영을 예. 해야 되지 않나. 파견하는 쪽으로. 예. 예. 그렇군요. 증원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어제 송환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최근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일이잖아요. 이때는 캄보디아 당국이 크게 협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협조를 원활하게 해줘서 유해가 송환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압박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뭐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무를 많이 해보면 예. 아무리 부패되어 있는 그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 사건이 이제 공개가 되고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 그 범죄자 그 옹호하는 데서 한 발 빠집니다. 아, 예. 한 발 빠지고 그때부터 좀 공조가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건이 오픈이 되고 모두 주목을 받으니까 이 비호했던 세력들이 한 발 뒤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공론화가 된 게 이제 원인이다. 예, 그래서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캄보디아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 지금 우리 경찰 주도로 공동 선언문도 채택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기대할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쉽진 않은데 이 국가의 주권 그리고 또 법제도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큰 의미는 이 9개국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번 대응하자라는 출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또 국제적으로의 어떤 공론화 의미도 있겠다. 예, 공론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 현황과 사법개혁안 그리고 에이펙 준비 현황,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점검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기간에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 변수이기에 전 세계의 관심이 더욱 경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관세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비롯해 약 1,700여 명 글로벌 경제 리더가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우리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그런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입니다. 2025년 5월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직전 일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한덕수에 대해 형법 87조 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치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170만 원 술접대를 받은 지귀현 판사,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습니다.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접대였습니까? 이것도 n분의 1 해야 됩니까? 예전 검찰에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또 김건희의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에이펙과 관세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규현 판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회의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엽니다. 정부의 10.15 주택 대책을 분석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특위의 위원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규현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맞는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합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특위 출범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3,900선을 두드리다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던 코스피, 오늘은 어떨지 한국거래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개장할 때는 0.09% 오른 3,827포인트로 개장했지만 지금 음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0.01포인트 오른 872.51포인트로 개장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431.5원에 개장했습니다.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를 조금 넘긴 지금 서울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고요. 이맘때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19도, 대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19도, 광주 22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에는 최대 60mm, 경북 북동부에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또 한 차례 한기가 남아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 지역에서는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